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인구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계십니까? 급락했다가 하루 만에 최고치를 찍은 코스피, 이 반등 믿어도 되는 걸까요? 미 연준세 의장인 케빈 워시 변수부터 반도체, 또 코스닥 투자 열기까지 주식시장의 핵심 돈 버는 재미에서 염승환 이사와 짚어보겠습니다. 국회에선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어제 오늘 이어졌는데요. 여야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여의도 현미경에서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복잡한 돌아가는 정치판 이야기, 오늘은 김상욱 민주당 의원과 좀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듣는 시사, 여기는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오늘도 갓생 품격 있게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이 입춘인데요. 입춘 대길. 예전에는 그 대문에다가 큼지막하게 그렇게 붙여놨었죠. 요즘 뭐 아파트 현관문에도 이렇게 붙여놓으신 분들 계시던데, 크게 길한 운이 들어온다는 오늘, 여러분은 어떤 기분 좋은 상상을 하고 계신지요? 올해는 제발 뭐 로또 1등까지는 바라지 않을 테니 보너스라도 두둑히 터졌으면 하는 솔직한 마음부터 부모님 무릎 통증이 봄눈 녹듯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간절한 효심까지 모두 환영합니다. 입춘에 꼭 이루고 싶은 여러분의 소망들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샵 9730, 샵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문자 추첨해서 1등급 한우 불고기 보내드리도록 하죠. 오르는 물가보다도 더 뜨거운 열정으로 오늘 하루도 맛있게 채워드리겠습니다. 2월 4일 수요일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출발합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오늘 경제 뉴스의 핵심, 경제 인사이트 픽. 뉴스는 많지만 내 지갑에 도움되는 소식 따로 있습니다. 오늘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만 픽해서 전해드립니다. 경제 인사이트 픽, 임선훈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국내 증시 어떻습니까? 네, 양대 시장 오늘은 무난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는 3거래일 만에 5,300선을 탈환하고 장중 사상 최고가를 새로 쓰기도 했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 약세에도 개인이 사자에 나서며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고 기관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현재는 0.6% 상승률 보이면서 5,300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약간 무뎌진 것도 같아요. 이게. 네, 계속 그런 흐름도 어느 정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제 코스닥은 흐름이 조금 다른데 이 보합권에 머물면서 상황 탐색하고 있습니다. 기관 홀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최근 케빈 워시 쇼크이나 시장 변동성이 대체로 진정이 됐고 미국과 이란의 협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다 금과 은 가격이 다시 반등한 점도 시장에 긍정적인 재료로 작용하고 있고요. 또 이 증시 화랑이 이어지면서 증권주들이 고공행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만 60% 가까이 올라 20%대인 코스피 상승률을 크게 웃돌고 있는데 주식 거래가 늘면서 수혜를 고스란히 받는 증권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영향이고요. 뿐만 아니라 자사주 비중이 높은 증권주 특성상 급물살을 타고 있는 3차 상법 개정안도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숨가쁘게 5,300선까지 왔습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가 5,314.51을 가리키고 있네요. 대통령이 이제 연일 부동산 시장을 향해서 강도 높은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뭐 이제 종료가 확실시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여유 기간을 주기로 했다죠? 네, 맞습니다. 계약 완료까지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일단 계약서부터 쓰고 잔금을 치르는 건 여유 기간을 주기로 했는데요. 5월 9일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되 이날까지 계약을 완료한 거래에 한해선 지역에 따라 석 달에서 6개월 정도 시간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게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중과하면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는 겁니까? 네, 이 세금 부담이 2배 넘게 늘어나는데요.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제 정상화가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유했는데 양도차익이 10억 원일 경우 2주택자는 최대 2.3배,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7배까지 급증하는 걸로 계산됐습니다. 그럼 매물이 정말 나올까? 과거 숫자들을 되짚어 보면 중과 규정이 시행된 2021년을 전후해서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 양도 건수는 발표 시점인 2020년 7만
8만 1,000건, 이듬해 11만 5천 건으로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 종료 시점까지 한 3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효과가 있을까요?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라는 최후 통첩 때문인지 요즘 부동산 시장에 꽤 긴장감이 돌고 있는 모습입니다. 절세를 노린 급매물이 강남권을 중심으로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데 최근 호가보다 수억 원가량 낮은 집들도 나올 만큼 다주택자들의 탈출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다만 이런 압박에도 불구하고 서울 핵심지 가격은 여전히 단단한데요. 올해 공급 물량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줄어들 걸로 전망되다 보니까 이런 충격파에도 가격이 쉽게 꺾이질 않으면서 오히려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값은 사상 처음으로 18억 원을 돌파할 만큼 시장 심리는 뜨겁습니다. 네. 새해 들어 또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외환 시장 걱정도 컸었는데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또 줄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가장 큰 이유는 환율인데요. 작년 말 정부 개입으로 1,420원대까지 내려왔다가 짚어주신 것처럼 연초 들어 다시 빠르게 오르고 있거든요. 이 과정에서 외환 당국이 시장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미세 조정에 나섰고 한국은행과 국민연금이 외환 스와프를 통해 환해지 등 개입에 나서면서 외환 보유액이 자연스럽게 줄어든 건데 쉽게 말해서 환율 방어 때문에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은 지난 5월 이후 6개월 동안 계속해서 늘어서 한때 3년여 만에 4,300억 달러를 넘기기도 했는데 12월 하락 전환되면서 지난달까지 두 달째 그 밑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절대 규모만 놓고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여전히 세계 9위 수준이긴 하지만 10위인 홍콩과의 격차가 2억 달러로 좁혀졌습니다. 네. 쿠팡 이야기 좀 해볼까요? 쿠팡을 탈퇴하시는 분들 뭐 탈팡이라고 얘기하는데 계속 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보상 쿠폰을 뿌려봤지만 탈팡 흐름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나 봅니다. 지난달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전달과 비교했을 때 3.2% 110만 명이나 줄었는데요. 바로 전달과 비교해보면 감소율이 10배로 높아졌습니다. 박대준 전 쿠팡 한국 대표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네, 앞서 있었던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는데요. 조사에서 어떤 점을 소명했는지, 국회 의중 혐의를 인정하는지, 과로사 은폐를 지시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표는 지난달에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병기 의원과 만나 고가의 식사를 접대했다는 의혹으로 이른바 쿠팡 오찬 사건 참고인으로 경찰에 출석하기도 했는데 과통위는 쿠팡 전현직 임원 7명을 국회 증언 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쿠팡은 뭐 이제 사실상 미국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쿠팡 뒤에 미국의 경제 실세 인물들이 좀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억만장자 투자자죠. 스탠리 드러켄밀러가 1,000억 원대 쿠팡 지분을 들고 있는 주요 투자자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미 상장 전부터 투자를 해왔고 또 한때는 가지고 있는 지분 가치가 6천억 원에 육박하기도 했습니다. 예, 초기 투자자로 참여했던 만큼 김범석 의장과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터라 쿠팡이 미국 정관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배경에도 이 두 사람의 인적 네트워크가 작용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드러켄 밀러라는 사람을 잘 주목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양반이 또 케빈 워시 그 연준 의장 후보자 또 뭐 쥐락펴락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최근 이른바 이 워시 쇼크로 시장이 출렁였지만 이 진짜 미국 경제를 움직이고 있는 인물은 바로 이 드러켄 밀러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요? 예, 그도 그럴 게 워시 후보자는 과거 드러켄 밀러 밑에서 10년 넘게 일하면서 경제 분석과 투자 관련 멘토링을 받았을 만큼 직장 상사이자 투자 스승 또 월가에선 하물며 아들과 아버지 같은 관계다라는 표현까지도 쓰고 있습니다. 또 워시뿐만 아니라요. 재무장관이 스콧 베선트도 드러켄 밀러에게 투자를 배우면서 오랜 기간 함께 일했을 만큼 이 차기 세계 경제 대통령과 미국 행정부 실세가 모두 이 드러켄 밀러 사단인 셈이라 드러켄 밀러라는 인물이 장막 뒤에 실세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을 잘 살펴보면 이제 워시 후보자가 앞으로 어떻게 뭐 행보를 이어갈 것인가도 좀 예측을 해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시장이 워시 공포를 빠르게 털어낼 수 있었던 것도 드러켄 밀러의 말 한마디 때문이었는데요. 그렇습니까? 예, 워시가 지명되고 나서 이 파이낸셜 타임즈와 인터뷰를 가졌는데 여기서 워시는 무조건적인 매파가 아니다. 실용주의자로서 워시의 성향을 시장에 피력했고 또 워시와 베센트가 함께 일할 것이다.
연준 의장과 재무장관 간 공조는 이상적인 조합이라고 강조하면서 시장이 걱정했던 일반적인 양적 긴축 시나리오에 대한 우려를 지울 수 있었습니다. 연준이 작년 말부터 단기채 매입 형태로 사실상 양적 완화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차대조표 정책을 급격하게 돌려세우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미 연준의 역할에 의존도가 높아진 이 국채 시장도 연준이 몸집을 줄이기 시작하면 금리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월가는 워시의 작은 연준론을 곱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이 드러켄 밀러가 그 사이에서 키맨 역할을 해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판단 하에서 자산 강세장에 대한 시장의 확신도 굳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실제로 워시 쇼크로 최근 폭락했던 금값은 금세 다시 회복했는데요. 네. 하룻밤새 8% 가까이 올라 17년 만에 최대 1일 상승폭을 찍을 만큼 펀더멘털이 여전히 견고하고 장기 상승 흐름이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단번에 30%나 미끄러졌던 은값도 곧장 반등에 성공했고요. 골드만삭스는 AI 투자와 미국의 재산업화를 이 주식과 기금속, 원자재 등 실물 자산 상승의 핵심 동력으로 꼽으면서 연준이나 재정정책은 이런 거대한 투자 파도에 비하면 작은 요소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금과 은, 구리 같은 실물 귀금속과 원자재를 최우선 순위 자산으로 꼽을 만큼 월가는 성장 자산인 주식과 화폐 가치 하락에 방어할 수 있는 자산인 금과 은, 구리 같은 원자재를 양대 축으로 가져가는 바벨 전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우리 얘기로 돌아와서 2030 청년층하고 4050 중장년층 이 자산 격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숫자로 보면 체감이 큰데요. 이 39세 이하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3년 연속으로 줄어든 반면에 40, 50대는 집값 상승 덕분에 자산이 계속해서 늘었습니다. 그 결과 청년층과 40대 자산 격차는 10년 전에는 1.5배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2배를 훌쩍 넘었고요. 50대와 비교하면 2.5배까지 벌어졌습니다. 배경을 보면 청년층은 길어지는 취업난으로 소득이 줄었고 여기에 강력한 대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자산을 불릴 기회 자체가 막힌 상황이거든요. 전문가들은 이걸 자산 크레바스, 그러니까 한 번 빠지면 나오기 힘든 틈이라고 표현하면서 청년층이 자산 형성에서 계속해서 배제가 되면 소비가 줄고 결국 경제 전체 성장 동력도 약해질 수 있다 우려하고 있는 만큼 주택과 금융, 세금 정책 전반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 햇살론 서민들 위한 정책 금융 상품이죠. 정부가 대신 빚을 갚아준 규모가 3년 연속 1조 원을 넘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네, 한마디로 서민들의 상환 여력이 그만큼 약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지난해만 해도 햇살론 대위 변제, 그러니까 정부가 대신 갚아준 돈이 1조 1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예. 배경을 보면 내수 침체가 가장 큽니다. 경기 둔화로 소득은 줄고 여기 최근 대출 금리까지 빠르게 오르면서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하는 차주가 늘고 있는데 실제로 저신용자들은 연 10%를 훌쩍 넘는 금리로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포용금융 확대 차원에서 금리를 낮추고 대출 문턱을 낮추고 있지만 그만큼 연체 관리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당분간은 정부와 금융권 모두 어떻게 빌려주느냐만큼이나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과제가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경제 인사이트 픽 임선훈 뉴스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입춘 맞아서 여러분 이루고 싶은 소망들 보내주십사 말씀드렸는데요. 0419님께서 입춘 대길에 자식처럼 여기는 주식이 좀 올라가기를 빌어봅니다. 갖고 있는 종목들 좀 오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염승환 이사와 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1578님, 내일은 교원 임용고사 최종 합격자 발표가 있는 날이거든요. 오랜 시간 준비한 저의 꿈이 이루어져서 3월에는 교단에 꼭 서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 소망 꼭 이루어지길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9841님, 올 한해는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과 저의 건강이 무탈하기를 기원합니다 하셨고요. 7097님께서는 올해는 제발 하나뿐인 아들놈 결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40년이 넘도록 신랑도 아닌 늙은 아들 밥 좀 그만해 먹였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발 꼭 장가 가시기 바랍니다. 0119님, 코로나로 사업 실패 후 택배기사로 일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빚진 것도 다 갚았는데요. 안 먹고 안 가고 안 사고를 버텨준 아내와 아이들에게 너무 감사하네요. 이제 가족 외식도 하고 갖고 싶은 것도 사주고 해야겠습니다. 올해는 여유가 가득한 한 해 되길 바라봅니다 하셨는데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 좋은 일들만 가득하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중간중간에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듣고 계신 시각 12시 34분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지금도 내륙 서해안을 따라 안개가 매우 짙습니다. 전방 주시를 부탁드리는데요. 먼저 고속도로 돌발 구간 통영 대전 고속도로 대전 쪽입니다. 산청 3터널 부근 1차로와 갓길 화물차 사고로 막혀 있고 더 올라와서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 일죽 부근으로도 1km 구간 사고 정체가 남아 크게 답답합니다. 부산 쪽 경부선 달래내 부근 갓길은 고장난 대형 화물차로 막혀 있고요. 정체는 이후 5차로에서 작업 중인 신갈 분기점 부근으로 잠시 주춤하다가 남사 진위 일대로는 3km 구간 차가 많아 밀려 지납니다. 한편 서울시내 공항 쪽 올림픽대로는 잠실대교부터 4차로에서 추돌 사고 처리 중인 여의 하류 쪽으로 45분가량이나 밀려 지나고요. 더 가서도 성산대교 못 간 4차로 고장난 화물차로 막혀 있습니다. 끝으로 내부순환선 성수 쪽 연희 램프 부근 2차로는 고장난 차가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공인혜였습니다. 금리 탓만 하기엔 우리 인생이 너무 길다. 돈 버는 재미. 증시의 큰 흐름부터 유망산업까지 투자 판단에 필요한 핵심을 정리해드립니다. 돈 버는 재미 염승환 LS증권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가 지난 월요일 또 급락했다가 또 다시 올랐습니다. 네.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지난 그 월요일 날 이제 급락했던 거는 이제 은도 빠지고 네. 뭐 금도 많이 빠지고요. 그 케빈 옷이라는 그 이제 신임 이제 연준 의장 후보죠. 이제 어떻게 보면 가능성이 높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을 했고, 근데 이분이 이제 그냥 막연한 공포죠. 이게 매파, 그러니까 좀 금리 인상하고 막 이런 거를 좀 선호하는 그런 좀 인식이 있어요. 예전부터 좀 그러다 보니까. 누구 얘기는 또 비둘기파도 아니고 매파도 아니다. 뭐 이런 맞아요. 얘기도 있던데. 예. 그래서 사실 어제 또 주가지수 오르긴 했는데, 근데 그날은 공포였어요. 아무튼 이제 돈 워시나 사람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옛날에 왜냐면 2008년도에 금융위기 터졌을 때 연준이 돈을 확 풀었잖아요. 네. 그래서 경기 부양해서 성공했죠. 근데 그걸 반대해서 연준 이사직을 내놓고 나가버렸거든요. 워시나 사람이.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지금도 돈이 많이 풀리잖아요. 뭐 연준도 또 최근에 풀고 있고, 이걸 반대하면 이제 돈 푸는 것 때문에 자산이 오른 것도 있거든요. 네. 뭐 은이나 금도 마찬가지고 달러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자꾸만. 근데 이제 이 반대 방향이 나올 것 같으니까 시장 참가자들이 던져버린 거죠. 근데 거기다가 이게 항상 어떤 자산이든 똑같아요. 너무 급하게 오르면 조그만 상처만 생겨도 일단 팔게 돼 있거든요, 사람들이. 네. 근데 그게 이슈가 안 생기면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케빈 옷이라는 이제 막연한 공포가 작용했고, 그게 이제 트리거가 돼서 금은 가격 폭락하고 나스닥 빠지고, 이제 월요일 날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연쇄적으로 폭락했는데 뭐 저도 그렇게까지 뭐 하루에 지수가 5% 가까이 빠지고 그건 뭐 예상을 못했는데, 근데 또 정말 강한 시장인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이거 매파 아닌 것 같다. 또 이렇게 나오니까 어제 코스피가 7% 올라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 너무 변동성이 큰데, 어쨌든 어제는 월요일 날 너무 과민 반응한 거 아니냐 이런 또 인식들이 나왔고, 어제 또 외국인도 사고 이러면서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올랐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어제 삼성전자가 11% 올랐을 거예요, 하루 만에. 그러니까. 전 그렇게 오른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삼성전자 되게 무거운 주식인데 하루에 11% 올라서 이제 아마 우선주 합쳐서 시가총액 1,100조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높은 시총을 기록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여전히 뭐 이 실적 좋다라는 그런 인식도 있으면서 하루 만에 다시 회복이 됐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외국인은 팔고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 샀어요. 월요일 날은 그랬어요. 월요일 날은 외국인이 아마 3조 이상 판 걸로 제 기억이 나고, 개인들이 아마 하루에 한 5조 가까이 산 걸로 제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개인 투자분들 심리가 밀리면 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졌으니까 네, 이때가 근데 이제 기회다라고 오르는 생각하시고. 건 좀 부담스러운데, 네. 근데 그날 엄청 빠졌잖아요. 사실 하루 하락폭 치고는 지수가 하루에 5%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게 빠지니까 이제 보통 5% 빠지면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 네. 근데 한 달 빠지는 걸 그냥 한 번에 빼버리니까 투자분들이 어차피 뭐 주식시장 삼성전자 그렇다고 워시가 됐다고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주는 건 아니잖아요. 갑자기 뭐 AI 투자 안 할 것도 아니고, 이제 그렇게 좀 생각들을 하시다 보니까 이거 기회 아니냐 이래서 적극적으로 들어가셨고, 지금 고객 예탁금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증권사 계좌에 돈을 넣으시면 이제 그게 다 예탁금인데, 네. 그 예탁금이 지금 어제 기준으로 112조까지 됐어요. 근데 이게 코로나 때 한참 높았을 때 그때
그 한참 동학개미 운동인가요? 그때가 75조였거든요. 근데 그걸 이미 훌쩍 뛰어넘어서 예.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돈이 갈 데가 없는 거죠. 갈 데 없이 지금 국내 주식으로 정부도 계속 유도하잖아요. 네네. 국내 주식 해라. 그러다 보니까 국내 주식으로 돈은 들어오고 이 돈을 가지고 사람들이 기다렸는데 시장이 폭락하네. 좀 저가 매수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개인 투자분들이 사셨고 사실 지금 오늘도 지수가 또 오르거든요. 근데 그걸 5,300 넘었습니다. 네. 그래서 월요일날 지금 결과론적이지만 어쨌든 그때 투자하신 거는 지금 결론은 잘한 잘했다. 거다. 예, 이렇게 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뭐 계속 연일 뉴스에서도 뭐 워시 쇼크, 워시 공포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케빈 워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게 이제 30대 연준 이사가 됐어요. 되게 이제 빠른 나이에 됐고 굉장히 좀 소통도 잘하는 인물로 알려졌고 네. 또 트럼프하고도 좀 인연도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이번에 이제 워시가 좀 된 배경은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은 좀 나오지만 옛날에 원래 2018년이었죠. 그때 파웰 의장을 선임할 때 워시도 후보였는데 네. 그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젊다. 그래서 파월로 선택을 했거든요. 근데 좀 후회한 것 같아요. 지금 좀 파월과 좀 사이가 되게 안 좋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번 기회에 다시 케빈 워시를 선택한 것 같고 또 이거는 뭐 진짜인지는 제가 모르지만 트럼프가 실제로 했던 얘기는 맞으니까 그 워시가 어쨌든 외모가 너무 훌륭하다. 연준 의장 자격이 있는 것 같다. 근데 케빈 해시시 되게 유력했거든요.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름 비슷하긴 하지만 그분이 이제 가장 유력했고 베팅 사이트에서는 그 사람을 가장 높게 봤는데 아, 그래요? 근데 실제로 또 트럼프가 이렇게 공개 석상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대. 좀 외모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니까 이건 좀 황당한 얘기인데 근데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뭐 거짓말은 아닌 거죠 사실은. 근데 외모 때문에 뽑지는 않았겠지만 뭐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식으로 좀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이제 공개석상에서 그냥 케빈 해시는 그냥 지금 있는 그러니까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에 그냥 있는 게 좋겠다. 발언을 실제 했거든요. 한 2주 전인가. 네네. 거기서 확정이 됐어요. 이 사람은 안 됐구나. 네. 그래서 이제 워시로 넘어갔는데 어쨌든 이제 워시는 그 매파로 알려지다 보니까 시장이 좀 의아했던 거죠.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원하는데 왜 매파를 안 쳐놨지? 이렇게 이제 근데 그때 2008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쪽 하나하는 걸 되게 반대해가지고 나간 사람이니까 이미지가 너무 센 거예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기고문도 쓰고 이런 걸 보면 또 언론 보도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면담을 했는데 결론은 금리 인하 하겠다고 한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하겠다. 자기가 금리 인하 하는 이유는 요거 때문이래요. 미국 AI 기업들 좀 지원을 해가지고 생산성이 올라가면 비용이 줄어들잖아요. 네. 그러면은 물가가 떨어지죠, 당연히. 그러면 금리 인하하기 좋고 그 금리 인하 배경으로 또 미국 기업들은 그 대출 금리가 떨어지니까 네. 더 많은 투자를 하겠죠. 그럼 AI가 선순환 구조 그리겠죠. 본인이 제일 싫어하는 거는 돈 풀어서 물가 오르는 거. 그래서 그걸 되게 싫어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시장이 처음엔 그것 때문에 놀란 거예요. 돈 푸는 거 줄일까 봐. 근데 그건 아니고요. 이번에 이제 다시 주가 지수가 급등한 거 오히려 AI 기업들 지원하겠네. 금리 낮춰가지고 요게 이제 시장에서 확산되면서 네. 어제 오늘 이제 주가 지수가 다시 급등하고 있다. 그러면 이 이렇게 보시면 케빈 될것 같아요. 워시라는 사람이 앞으로 펼칠 정책도 일단 금리 인하 할 가능성이 할 높아요. 가능성이 높다는 예. 거고 또 어떤 정책들을 펼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금에는 안 좋은 건데 금과 은에는 금과 은이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연준의 독립성이 많이 훼손됐어요. 왜 자꾸 파웰 의장을 공격하니까 예. 막 흔드니까.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연준하고 연준 위원들과 트럼프 대통령이 좀 가교 역할을 할 것 같다. 원래 예전부터 좀 소통 능력이 되게 뛰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연준의 독립성도 좀 보장이 되겠죠. 일정 부분. 그래서 올해 또 중간 선거에서도 좀 트럼프가 좀 약간 그 위기죠. 지금 최근에도 뭐 이게 우리나라 치면 뭐 지방선거 같은 거죠. 거기서도 좀 민주당이 이긴 것 같고 네. 여러모로 지금 압박을 받고 있는데 중간 선거도 앞두고. 네, 있고. 맞습니다. 근데 이게 연준을 흔드는 건 좋진 않거든요, 사실. 예. 모양새가. 근데 케빈 워시를 딱 앉혀놓으면 금리 인하는 한다고 약속을 했고 거기에 독립성도 이제 보장되는 모양새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장에는 좋은데 근데 금은 가격은 별로 안 좋아요. 금과 은은 뭔가 불확실할 때 이게 오히려 올라가거든요. 네. 트럼프를 못 믿겠다. 달러 못 믿겠다. 그래서 오른 건데 이렇게 되면 또 신뢰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날 이제 은 가격이 30% 폭락한 것도 좀 그것도 일부 좀 작용했다. 그래서 이제 3월 달에 아마 청문회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은데 아직은 우리가 케빈 워시 잘 모릅니다. 네. 본인은 아직 한마디 말도 안 했어요. 어허. 근데 시장은 그냥 이렇게 해석도 하고 저렇게 해석하는데 일단 지금 지수가 오르는 거 보면 이제 케빈 워시에 대한 좀 공포는 벗어나는 거 아닌가.
좀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의사님 말씀대로라면은 그 케빈 허시 간택된 이유는 잘생김 플러스 트럼프의 고도의 정치적인 계산이다. 네, 그리고 그것도 있고 그리고 뭐 금리 낮추는 건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찬성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뭐 이유는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금 금리가 너무 높다. 이거 낮춰야 된다. 이 선거가 하나가 있는 거고, 근데 케빈 허시는 원래 이 성향 자체가 옛날부터 생산성을 향상시켜서 물가를 낮춰서 금리 떨어뜨려야 된다. 요게 네. 예전부터 이제 자기 철학이에요. 그래서 물가 오르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매파라는 이미지가 좀 있어요. 네. 근데 돈 풀어서 물가 올리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자기는 돈 풀기 싫다. 근데 돈 안 풀면 화폐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좀 약간 시장이 좀 한번 놀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만 흔들린 게 아니라 뭐그 다 흔들렸죠. 미국 주식도 제일 많이 흔들린 게 아무튼 귀금속이죠. 귀금속. 귀금속 중에서도 은이 이제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좀 너무 좀 단기간에 이렇게 투기적으로 올랐던 이런 어떤 자산 가격들이 한번 휘청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우리 정부가 이제 코스닥 시장도 활성화시키겠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코스닥 지수 추종 ETF 투자가 많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코스닥 강세에 도움이 되는 행보입니까? 일단 근데 이제 정부가 정책이 나왔잖아요. 코스닥을 올리고 싶어하고 코스닥의 질을 굉장히 높이고 싶어 하는 상황인데 아무도 안 사주면 사실 코스닥이 활성화되기 어렵잖아요. 그쵸. 근데 반응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개인 투자분들은 이번에 정부를 믿고 어쨌든 이제 매수를 하신 거죠. 그냥 코스닥을 산 게 아니라 기업을 안 사고 ETF 사버린 건 지수 조금 더 사버린 거죠. 안정적이니까. 네, 지수 전체를 사버린 거죠. 네. 그래서 코스닥 ETF를 지난 한 주 동안 아마 제가 기억으로는 4조 넘게 사신 것 같아요. 코스닥을. 굉장히 시장이 작은데도 코스닥 ETF를 굉장히 많이 사셨고 조금 이제 일부는 그 레버리지죠. 코스닥을 2배 추종하는 그런 상품도 사셨는데 이게 이렇게 좀 효과를 봤던 이유는 결국 코스피 5천을 달성을 해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가 일단 그 목표를 달성한 후에 다음 목표로 코스닥 3천을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투자들이 좀 신뢰가 올라간 것 같아요. 일단 이번 정부는 어쨌든 목표 달성했네. 다음은 코스닥 3천이네. 근데 코스닥은 그때 그 민주당 5천 코스피 5천 특위에서 대통령한테 보고했을 때 코스닥이 지수가 그때 990포인트였거든요. 당시에. 그러니까 3천이면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시작 아닌가? 이래서 아마 일주일 동안 굉장히 ETF로 공격적으로 사셨고 그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는 뭐 물론 나중에 결과는 나오겠지만 어쨌든 현재까지는 그 매수는 적중은 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정부에 대한 신뢰는 일단 개인 투자분들이 지금 높게 보고 있는 것 같다. 그 정책을 보고 사셨기 때문에 좀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비율도 좀 조정을 했다는. 네, 그것도 아마 지시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연기금이 이제 보통 이제 벤치마크라 그래서 점수를 매기거든요. 이렇게 이제 기금 운용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외주도 줘요. 외주도 주고 자기가 운용도 그러니까 연기금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데 점수를 매겨요. 어떤 평가 항목들이 있는데 얼마나 자산을 이렇게 분산했느냐 이것도 평가 대상인데 원래 거기에 해외 자산도 많이 들어가는데 네. 그걸 뺐다고 하더라고요. 그 항목 빼고 벤처기업 벤처기업 투자 항목을 넣어버린 것 같아요. 근데 벤처기업은 코스닥이거든요. 네. 코스닥을 투자를 해서 이거 다변화시키면 점수를 더 주고 해외 주식은 옛날에 이런 거 하면 점수 줬는데 이제 이걸 빼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드러나는 게 지금 정부는 미국 주식이나 해외 주식보다 국내만 해라. 국내 혜택을 많이 주고 그리고 지금은 또 기조가 코스닥 해라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바뀌어가는 그럼 것 같아요. 이런 신호들이 좀 개인들한테는 안정감을 줄 수 있겠네요. 왜냐면 정책이 이렇게 나왔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6개월 봤잖아요. 정책 하다가 많은 게 아니라 그냥 계속 밀어붙여버리고 있거든요. 법까지 바꿔가지고. 근데 물론 반도체 때문이기도 하지만 목표가 달성돼 버렸어요. 빠른 시간 안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 기조가 바뀌지만 않는다면 계속 개인 투자분들은 적극적으로 아마 국내 증시에 머물러 계실 것 같고 월요일 날처럼 혹시 또 폭락이 나온다면 또 받을 준비를 하지 않으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여전히 그 주도하고 있는 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두 반도체주가 이끌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네. 증권사나 뭐 그 모건 스탠리 같은 데서도 올렸어요. 더 올라갈 거라고. 어떻게 그러니까 보십니까? 원래는 3개월 전만 해도 삼성전자가 올해 영업이익이 100조가 안 됐고요. 그때 100조 얘기하면 이상하다는 소리 들었죠. 사실은 말이 되냐 40조 벌던 회사가 네. 갑자기 100조 번다고 그러면 근데 시티증권에서 한 달 전인가
155조를 얘기한 거예요. 네. 다들 깜짝 놀랐죠.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 155조는. 네. 근데 이제는 155조가 좀 밑에가 있습니다. 그래요? 모건스탠리는 200조 넘게 썼어요. 200 아마 30조 넘을 거예요. 네. 그리고 하이닉스도 거의 이제 150조 넘게 지금 요즘에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생각보다 반도체 공급이 너무 부족해요. 예. 그래서 지금 미국의 빅테크들도 그렇고 젠슨항도 이거 일론 머스크도 똑같이 얘기했죠. 메모리가 없어서 지금 문제다. 반도체 구하고 싶은데 메모리 반도체를 구할 방법도 없고 왜냐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고객이 주문해서 이미 예약한 건 다 끝났어요. 그거 만들어줘 주면 되는데 그 나머지 물량들을 공급해야 되잖아요. 주문 들어온 대로. 근데 그게 이제 지금 만드는 대로 다 나가고요. 그러니까 재고도 거의 없고. 그러니까 이 두 회사가 공급하는 물량이 엄청나더라고요. 한 뭐 7, 80% 된다고 얘기해도 되나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죠. 마이크론이 나머지 3분의 1 정도 하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 메모리 물량의 한 70%를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담당하는 거죠. 근데 그 물량보다 이 수요가 훨씬 많으니까. 네. 근데 이게 부족하면 만들면 되잖아요. 뭐 찍어서라도 만들면 되는데 반도체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클린룸이랑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걸 또 설비 투자를 해가지고. 근데 그 공간을 만들려면 또 시간이 걸립니다. 그게 뭐 1년 안에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올해까지는 그게 좀 불가능하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주문을 줘도 만드는데 이제 한계가 있고 내년에 조금 늘어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급 증가한 건 28년? 그 정도 돼야 되는데 왜냐하면 28년인 이유가 지금 평택에 P5 공장이라고 5번째 공장이 이제 착공 들어가서 예. 그때쯤 완공될 거고 용인에 엄청난 공장 하나 있어요. 지금 하이닉스가 이제 짓고 있는데 그게 내년 아마 하반기부터 아마 이제 준공 들어가면 실제 생산은 좀 오래 걸려요. 또 테스트 해야 되니까. 네. 그러면 이제 28년에는 공급이 좀 늘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저 2955님이 많은 분들의 질문을 대변해 주신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 아직 눈치만 보다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주식을 못 사셨대요. 그럼 지금이라도 사는 게 맞을까요? 너무 올라서 주저하게 됩니다 하시는데 뭐라고 조언을 해주실 수 있겠어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요 주가에서 지금 바로 타이밍상 그 사는 거는 저는 지금은 아니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여전히 지금 실적 대비하면 싼 건 맞아요. 지금 가격도 비싸지가 않습니다. 1년에 만약에 삼성전자가 지금 200조 진짜 번다면 내년엔 더 벌 거거든요. 그리고 하이닉스도 뭐 150조 이상 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이익으로 그 시총을 나누잖아요. 그럼 PER 몇 배냐면 그 엔비디아가 한 25배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한 7배? 그거밖에 안 되고 하이닉스는 5배밖에 안 돼요. 훨씬 싼 거죠. 이익 대비해서 주가가 낮은 편인데 근데 그렇게 보면 지금도 싼 건 맞는데 주가는 그런다고 계속 오르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이렇게 너무 급하게 과열되면 조정을 받고 월요일도 보셨잖아요. 월요일날 그 폭락이 나올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근데 어떤 뭔가 악재 트리거가 하나씩 나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문제가 생겨서 빠지는 게 아니라 갑자기 시장이 무너져가지고 한 번씩 빠지는 경우가 생겨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뒤늦게 좀 쫓아가시는 것보다는 한 번 정도 좀 조정을 좀 기다려보자. 그리고 삼성 하이닉스는 좋은데 당장 뭐 새로운 모멘텀이 또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2월에 좀 일부 좀 실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조정을 좀 기다리시면 저는 또 좋은 기회 오지 않겠냐. 너무 성급하지 마시라. 네, 요게 제가 뭐 10만 원 초반이나 뭐 12, 2, 3만 원이면 또 얘기가 다른데 이게 지금 벌써 작년 이맘때 5만 원 하던 회사가 지금 17만 원 왔어요. 그잖아요. 이게 뭐 개별주도 맞아요. 아니고 네. 뭐 시총이 1000조가 넘는 회사인데 네. 이거를 그러면 여기서 계속 달리니까 쫓아가는 것도 약간 이제 그 저는 좀 기다리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생각합니다. 머스크 얘기 잠깐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스페이스X가 또 머스크 소유인 인공지능 회사 xAI를 인수했다면서요? 그러니까 합병한 건가요? 네, 합병을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무슨 의미입니까? 그 스페이스X는 이제 아시죠? 로켓 발사하는 회사고 그다음에 이제 xAI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인공지능 개발하는 회사죠. 그록이라는 아마 서비스 아실 거예요. 챗GPT 유사한 건데 그걸 개발했던 회사고 이 두 회사로 그냥 합병해가지고 스페이스X는 가치가 1조 달러 정도 될 것 같고요. xAI가 2,500억 달러. 그래서 6월에 아마 상장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합병한 다음에 상장을 할 텐데 근데 이거 왜 합병을 하냐. xAI가 돈이 너무 부족해요. 스페이스X는 돈을 잘 벌어요. 인공위성도 많이 발사해서. 근데 한마디로 xAI는 돈을 연간 수조 원 까먹고 있어요. 아 그래요? 적자가 너무 커요. 근데 여기 AI 투자는 해야 되는데
돈벌 뭐 마땅한 그게 대안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로 합병을 시켜서 약간 스페이스X가 돈줄 역할을 하는 거죠. 자금줄. 그런 역할을 좀 할 것 같고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했던 얘기는 우주에서 AI 데이터 센터 만들 거다. 요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우주에서요? 네. 왜냐하면 이 지상에서는 너무 전력비가 많이 든다. 그래서 우주에 태양광이 무한하잖아요. 거기다 태양광을 설치해가지고 우주에 데이터 센터 깔아서 거기서 무한 공급하겠다. 역시 요게 비상하네요 목표예요. 머스크. 그래서 우주주들이 막 날아가고 지금 태양광주가 막 급등하고 이제 그게 그 이유인데 어쨌든 그 목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승환 LS증권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잠시 후 1시에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보면 어려운 환경에서도 고난을 잘 참고 노력해서 뜻을 이룬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입지전적인 인물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죠. 여기서 입지전은 설립에 뜻지 그리고 전할 전자를 써서 어려운 환경을 이기고 뜻을 세워 노력하여 목적을 달성한 사람의 전기를 뜻합니다. 보통 입지전이란 명사 자체로 사용하기보다는 입지전적이라는 명사 또는 관형사로 더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요. 명사로 쓰이면 어려운 환경을 이기고 뜻을 세워 노력하여 목적을 달성한 사람의 전기의 성격을 띠는 것을 뜻하고 관형사로 쓰이면 그런 성격을 띠는을 뜻하는 것이죠. 명사로 쓰여서 조실부모한 그가 세계적인 사업가로 성장하게 되기까지의 인생 역정은 가히 입지전적이다 라고 한다든지 관형사로 쓰여서 그의 입지전적 생애는 영화로도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을 감동하게 하였다 같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여러 번 들으셨듯이 입지전적에서 마지막 음절을 쩍으로 발음하지 않고 적으로 발음했습니다. 그것은 적이라는 전미사 앞에 니은 받침을 쓰는 표현인 입지전이 왔기 때문에 되인 소리로 발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적, 필연적도 적이라고 예사소리로 발음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춘에 맞춰 공기도 부드러워졌습니다. 내일까지는 예년 이맘때 기온을 1도에서 5도 정도 웃도며 온화한 초봄이 느껴지는 곳도 많겠는데요. 하지만 모레 금요일부터 다시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7도, 대전 9도, 강릉 10도, 광주와 대구 11도까지 오르겠고요. 내일은 오늘보다 아침과 낮 기온이 모두 조금 더 높겠습니다. 하지만 모레 금요일 아침에는 서울이 영하 9도, 토요일에는 서울 영하 10도, 부산도 영하 1도까지 떨어지겠고요. 추위는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중부지방은 흐리겠고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 내륙에는 오후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대기가 정체된 데다가 국외 미세먼지까지 날아오고 있어 오늘 수도권과 충북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을 보이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한때 나쁨으로 오르겠습니다. 동쪽 지역의 건조함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 영동과 경상남북도 전남 동부 지역에는 건조경보와 주의보가 발효 중이어서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4.6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당신의 갓생 파트너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만나 관세 재인상 문제를 협의했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양국 장관은 원자력과 핵 추진 잠수함, 한국의 대미 투자 확대 등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1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이 4,259억 1천만 달러를 기록해 한 달 전보다 21억 5천만 달러 줄어들었습니다. 한국은행은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와프 등 시장 안정화 조치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자체 공장 없이 첨단 제품 설계에 집중하는 스타트업도 KS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 KS 인증은 1961년 법 제정 이후 공장을 보유한 제조사만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 오후 경기도 시흥에 있는 SPC 삼립 시화 공장에서 큰 불이 나 8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해당 공장 가동이 이틀째 멈춘 가운데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한 합동 감식에 나섰습니다. 다음 달 21일 그룹 방탄소년단의 광화문 광장 컴백 공연을 앞두고 서울시가 안전대책과 관광객들을 상대로 한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한 방안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일상의 깊이를 더합니다. 당신을 위한 프리미엄 인사이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월 4일 절기상 입춘인데요. 여러분들께 입춘에 이루고 싶은 소망들 문자 보내주십사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7811님, 각 가정 모두 첫째는 건강이겠고 저는요 아들 사업 꼬이는 것 좀 풀렸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하셨고요. 3127님은 난임 휴직으로 점심 혼밥하면서 항상 잘 듣고 있는 청취자입니다. 늦은 결혼에 결혼 3년차 아직 이쁜 천사가 찾아오질 않아서 걱정인데요. 올해는 붉은 말처럼 기운찬 건강한 아이가 꼭 생기길 기원해 봅니다. 네, 그 소망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3538님, 영어방이 되고 싶습니다. 예, 꼭 되십시오. 그리고 9698님은 돈을 벌어도 물가가 올라서 그런지 표면적으로는 제자리 걸음인 것 같네요. 자영업 하시는 모든 분들 힘들어도 희망을 갖고 열심히 화이팅 합시다 하셨습니다. 네, 자, 많은 분들 또 힘내시고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뉴스 너머의 맥락, 정치판의 핵심을 포착한다. 여의도 현미경. 매일매일 차고 넘치는 정치권 이슈의 숨은 맥락 짚어드립니다. 여의도 현미경, 오늘 두 분 김수민 시사평론가, 박성희 시사저널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정청래 대표 핵심 공약이었던 1인 1표제가 어제
최종 의결이 됐습니다. 이게 핵심 내용이 뭔지 좀 살펴볼까요? 네, 한 차례 이 좌초됐던 공약이죠. 그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추진해온 이 1인 1표제 어제 민주당이 중앙위원회 투표 결과 제적위원 이 과반의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네. 대의원은 이 민주당 소속이 선출직이거나 아니면 당내 조직의 이 추천을 받은 이 당 핵심 인사들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이들에게 더 많은 결정권을 줬는데요. 과거 민주당에서 이 대의원 한 표의 가치가 권리당원 100표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권리당원보다 이 대의원이 당의 의사결정을 좌우한다 이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당대표 시절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그 결과 작년 8월 당대표 선거에서는 대의원 이 한 표가 권리당원 17표 정도로 조정이 됐고 이제는 이 표의 가치가 1대1로 동일해진 겁니다. 정청래 대표는 1인 1표제 가결 직후에 이제 당내 개파가 해체될 것이다. 앞으로 이 민주당의 국회의원과 단체장들은 개파 보스에게 줄 서지 않아도 당원들에게만 인정받으면 공천기에 충분히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정말 그런 겁니까? 네, 이런 1인 1표제가 당원 주권론에서 나온 것은 틀림없습니다. 국회의원이라든지 명사, 간부 이런 쪽의 중심의 정당에서 일반 대중으로 들어온 당원들의 중심이 되는 그런 정당으로 가자는 취지인 건 분명하고요. 근데 다만 관건은 그 당원들이 지지층 일반을 전반적으로 얼마나 대변하는지 여기에 관건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의원들의 경우는 조금 시야를 넓게 가지면서 우리가 이런 지지층을 대변을 못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또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높았거든요. 이런 역할을 일반 당원들도 해낼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인 1표제가 흥미롭게도 국민의힘에서 먼저 도입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2010년대 들어서 국민의힘에서 대의원하고 책임당원의 차등적인 이 투표권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대의원에게 할당된 투표 반영 비율까지도 국민의힘은 없앴는데요. 근데 최근 들어서 나오는 지적이 이런 것들이 당의 구조를 약화시키고 뭐 신천지 등이라든지 이쪽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드는 취약한 것을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이런 문제로 또 어떻게 보완을 할지 이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번 그 투표 결과 찬성률에 대한 해석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2차 투표 참여율과 이 찬반 분포에서 1차 이 표 결과는 좀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 지난해 12월 표결 당시를 보면 참여율이 60%대에 좀 그쳤지만 이번 2차 투표에서는 참여율이 87%대로 일단 높아졌습니다. 네. 그런데 반면 찬성 비율은 약 72%에서 이번에는 약 61%대로 낮아졌거든요. 투표 참여자가 늘어난 만큼 1인 1표제한 이 반대 비율도 같이 올라간 셈인데요. 민주당 당원에 따르면 제적 590명 중에 찬성표가 296표 이상 나와야 안건이 통과가 되는 건데 네. 이번에 1인 1표제에 찬성한 중앙위원은 312명입니다. 예, 만약 찬성표가 한 17표만 모자랐어도 다시 부결되는 상황이었던 건데요. 이에 이현주 최고위원 등 이 1인 1표제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1인 1표제가 이 당원들의 열렬한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 분석은 맞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 정 대표는 찬성률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입장인데요. 정 대표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말하기를 축구 경기에서 1대 0으로 이기거나 뭐 3대 0으로 이기거나 이긴 건 이긴 것이다. 예, 1인 1표제가 통과가 일단 됐고 시행된다는 부분에 더 큰 의미를 둘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일단 찬성 대 반대 이것을 비율을 조사했을 때는 찬성률이 이번 투표에서 더 낮아지긴 했거든요. 네. 근데 이거에 과연 크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 이거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차 표결 때는 반대 의견이나 유보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불참 전략을 펴서 그래서 찬성률은 높되 투표율은 낮았던 건데 그 사람들이 이번에 반대표 던지는 것으로 전략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찬성표만 치면은 1차 표결 때 271표였던 것이 이번에 312표로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성 여론은 일단 너끈하게 우위인 것이 확인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반대하는 40%에 가까운 중앙위원들의 이
여론 이런 것들도 앞으로 참고해서 당을 운영해야 된다. 이런 부담은 있겠습니다. 뭐 1인 1표제가 정청래를 위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았잖아요. 앞으로 이 민주당 내 구도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네, 일단 좀 반대로 한번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 이 혁신당,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과정에서 여권 내 진통이 일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 1인 1표제까지 이번에도 통과되지 않았다면 정청래 위기론 아무래도 불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논란의 1인 1표제가 결국 가결되면서 정 대표 특유의 이 한다면 하는 리더십 이번에도 뭐 증명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앞서 추석 전에 검찰청 폐지에 이어서 이번에 설 연휴 전 1인 1표제 통과 이 공약 모두 지켜낸 모양새가 됐습니다. 네. 또 1인 1표제 이 권리당원 표심에 강한 이 후보에게 유리한 구조라는 평가를 받는데 정 대표는 대의원보다 이 권리당원 사이 지지도가 확실히 높은 편입니다. 지난해 8월 전당대회 결과를 보면 정 대표는 이 권리당원 투표에서 이 당시 경쟁자로 나섰던 박찬대 의원을 거의 더블 스코어 격차로 크게 이겼지만 대의원 투표에서는 박 의원에게 열세를 보였거든요. 다만 정 대표 측은 이런 분석에 대해서 본인한테 1인 1표제가 유리한 룰 개정이 아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자 민주당의 오랜 염원을 해결했다. 이 주장에 좀 더 힘을 싣고 있는데요. 오기 전에 민주당 지도부 한 관계자와 통화를 했는데 말하기를 정청래 대표 연임 청신호가 뭐 켜졌다고 하는데 애초에 적신호가 켜졌던 적이 없었다. 예, 전당대회 당시에 공약을 지킨 거지 뭐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쨌거나 1인 1표제가 가결된 거는 정청래 대표한테 겹으로 호재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논란 때문에 어느 정도 수세에 몰렸던 그런 입장이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됐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대표직 연임에 도전한다고 했을 때 아무래도 대의원보다는 일반 권리당원 사이에서 인기가 더 높은 정 대표한테는 유리한 룰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근데 다만 1인 1표제 논란은 이제 일단락이 됐습니다. 남아있는 사안이 더 크게 보이는 법이죠. 그게 바로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논란인데 여기서 출구 전략이라는 것이 있을까?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청래 대표하고 소주 회동을 가진 황명선 최고위원이 있는데요. 황 최고위원은 합당에 대해서 반대파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근데 황 최고위원이 제안한 게 있어요. 일단은 합당을 선거 뒤로 미루자. 그리고 합당 수임 기구부터 먼저 미리 구성을 하고 또 선거 때는 적극적으로 조국 혁신당과 연대하는 수준으로 가자라고 하는 절충안을 내놨거든요. 이거를 정 대표가 받는 경우에는 이쪽으로 바로 비상 출구가 열리는 것이고 받지 않는다면 또 한 번 당내 대결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오늘 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제 이제 민주당의 한병도 원내대표가 연설을 했습니다.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죠. 네, 맞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 어제 진행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5.18 민주화 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헌법 전문 수록을 더 미룰 수 없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5.18 정신을 이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오는 6월 열리는 지방선거에서 이 개헌 국민투표도 함께 진행하자는 건데요. 한 원내대표는 동시에 이 5.18 비극을 부른 전두환 이들을 추종하는 이 구구 세력과의 단절을 국민의힘에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특히 얼마 전 이 전두환 사진을 당사에 걸자 이렇게 주장했던 유튜버 고성국 씨가 국민의힘에 입당한 것을 문제 삼았는데요. 한 원내대표는 이 국민의힘을 향해서 겉으로는 고개를 숙이면서 뒤로는 전두환을 찬양하는 극우 인사를 지도부가 친히 나서서 입당시켰다. 국민의힘 당사는 내란범 갤러리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일단 그 헌법 전문에 대해서 5.18을 넣자라고 하는 주장이 가장 돋보이고 있는데 헌법 전문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 우리 헌법 전문을 보면 3.1 운동과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국민의 저항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한마디로 이 민주 헌법이 무력화가 된다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주시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5.18까지 마저 추가를 하자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사실 지방선거 때 개헌을 같이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 내용의 개헌을 다루게 되면 지방선거가 개헌에 묻히게 된다. 이런 지적을 피할 수가 없겠죠. 근데 원포인트 개헌이라고 했을 때는 그리고 상대적으로 합의 수준이 높은 내용이라고 했을 때는 같이 추진할 만하다. 이런 평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개헌이라는 게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뭐라 그래요? 네, 일단 헌법을 좀 개정하려면 제적 과반수의 이 국회의원 또는 대통령이 개정안을 일단 발의를 해야 됩니다. 뭐 이 발의만 놓고 보면 법여권 힘만으로 충분히 가능한 셈인데요. 네.
다만 이후 이젠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 의견이 이뤄지고 국민투표에서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현재 국민의힘이 107석으로 개헌 저지선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 의석수만을 앞세워서 원포인트 개헌을 강행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입장을 보면 5.18 정신의 이 중요성 그리고 헌법 수록의 필요성 이 주장에는 원칙적으로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자는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당시 집권 후에 민주당이 이 개헌을 국면 전환용으로 이용하려 한다면서 개헌 논의를 거부하다가 결국 윤 전 대통령 파면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같은 입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개헌보다는 심화된 경제 문제를 좀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하고 민주당이 특히 자신들의 이 공천원금 논란 등을 좀 가리기 위해서 개헌을 화두로 띄운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모습인데요.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고 이 한 원내대표 연설에 대해서 민생 현장의 이 비명 소리를 외면한 현실 도피적인 자화자찬이다. 민생 법안은 뒷전으로 미루고 정부 실정을 가리려 한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조금 가벼운 그런 입장일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의힘도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 공약을 낸 적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받을 수 있지 않아? 라고 반문을 해볼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국민의힘이 거부한다라고 했을 때는 국민의힘은 내란 옹호 정당인가 이런 공세를 펼 수 있는 그런 또 단초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국민투표법인데요. 현재 국민투표법이 예전에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인해서 재외국민 투표를 보장하지 않는 한 국민투표법을 발의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10년 동안 이게 개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투표 자체가 원천 봉쇄되어 있거든요. 여야 모두가 개헌이나 국민투표를 상대방에서 활용할까 봐 이거를 원천 차단하려고 했던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을 명쾌 어려울 것 같고 사실 이것 말고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는데도 법 개정을 안 한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낙태죄도 폐지가 되는 쪽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는데도 대체 입법이 안 되고 있거든요. 예, 이런 의무적으로 해야 될 일을 국회가 안 하고 있는 이것부터 먼저 넘어서야 개헌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무원식 국회의장이 이제 국민투표법부터 좀 개정을 하자라고 제안을 한 것 같은데 한병동 원내대표가 또 민생 관련한 제안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 원내대표가 야당 저격이나 개헌만 강조한 것은 아닙니다. 민생 관련 구상도 같이 내놨는데요. 대표적으로 AI 시대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게 이 업종별로 AI 교육과 지원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을 차질 없이 실현하고 또 광역통합 입법에도 속도를 좀 내서 수도권 집중 문제 반드시 해결하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갈등과 분노가 아닌 정책과 비전의 국회를 만들자면서 이 고 이해찬 전 총리의 생전 연설을 인용했는데요. 반드시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겠다 한 원내대표는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네. 네, 확연히 민주당이 최근에 내란 문제보다 민생 문제로 옮겨가려는 모습이 강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추가 종합특검을 관철시킨 이후에 숨고르기를 하는 측면 그리고 당 내분에 빠져있는 국민의힘을 따돌리겠다 이런 전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공천 비리 문제라든지 이런 악재도 있기 때문에 내란 문제나 이쪽에 너무 빠져들기보다는 민생 문제 쪽으로 좀 길을 터서 좀 프레임을 전환해야 된다. 또 이런 생각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는데 어떤 내용을 얘기했습니까? 네, 장동혁 대표 오늘 오전에 교섭단체 이 대표 연설 진행했는데요. 마치 이 어제 한병도 원내대표 연설에 대한 반격처럼 읽혔습니다. 그만큼 강도 높게 이재명 정부와 이 여당을 비판했는데요. 우선 이재명 대통령과 이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퇴보시켰다면서 대장동 항소포기 특검 그리고 통일교 게이트 특검, 민주당 공천뇌물 특검 등 이 3대 특검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지난해 민주당이 추진했던 이 3대 특검을 두고는 6개월 동안 이 먼지 털듯 야당을 털어댔지만 태산명 동서일필이었다. 즉 시장만 요란하고 성과가 없었다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네. 동시에 이 물가 그리고 고환율 등을 언급하면서 대통령이 경제 상황은 안 보고 돈풀 궁리만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결국 대한민국의 이 성장을 위해서는 국회가 나서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국회 차원의 대한민국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 구성을 제안했는데요.
인구 절벽 그리고 이 지방 소멸 문제 등을 해결하려면 여야가 좀 머리를 맞대고 그리고 각계 전문가들을 대거 참여시키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야 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나아가 정치 개혁 구상도 내놨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좀 옮길 수 있도록 헌법 개정을 검토하자 이렇게 정부에 제안을 했는데요. 또 선거 연령은 16세로 낮추자 이렇게도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 모든 주장을 좀 논의하기 위해서 영수회담을 하자 이렇게 제안한 상태입니다. 막상 좀 궁금한 당내 얘기는 한마디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니까 당 밖으로 하는 얘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얘기는 언급을 안 했던 것 같고 저도 나오지 않은 단어들을 좀 주목을 해봤습니다. 네. 안 나온 단어가 윤석열, 계엄, 김건희 한 번도 안 나온 단어들이거든요. 그리고 신천지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의 아픈 구석이라든지 윤어게인 논란 같은 게 불거질 수 있는 것은 다 뺐다 혹은 피해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친북, 좌파, 좌익 이런 단어도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에 포퓰리즘이라는 단어만 이재명 정부 공격용으로 꺼내 들었는데 좌우 구도로 가져가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보입니다. 근데 대신에 또 여러 민생 의제 얘기를 하면서도 복지, 환경, 기후 이런 단어는 또 등장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국민의힘이 좀 정책적으로 강한 보수 정당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점 이것이 또 한 번 드러난 것 같습니다. 네. 영수회담 제안했는데 이게 뭐 성사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네, 일단 영수회담을 이 제안한 배경부터 먼저 짚어드리면 장 대표 측은 야당 대표와 이 대통령이 만나는 것만으로도 이 정치권 내 이 전운 어느 정도 좀 해소될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주제나 성과 여부를 미리 좀 예단하지 말자는 건데요. 또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였던 시절이었을 때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거부하는 것을 비판했었으니까 그럼 이번에는 좀 달라진 대화 리더십을 한번 보여달라 이런 주문입니다. 일각에서는 또 장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 이 제명 논란 등으로 리더십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 대통령과 1대1로 마주 앉는 그림을 좀 연출해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좀 강화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일단 앞서서 이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영수회담보다는 여야 대표회담이 좀 우선되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거든요. 내일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 대표가 국회에서 만나는데요. 아, 그래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이 자리 이후에 영수회담 성사 여부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미 통상관계 같은 데서는 국힘도 적극 뭐 협조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뭐 영수회담에 좀 빌미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같이 논의해 볼 수 있는 주제가 될 수 있는데 근데 영수회담과 별개로 먼저 여야 간의 타결이 있어 버리면 뭐 이거는 영수회담을 요구할 수 있는 뭐 특별한 주제는 아닐 수 있겠고요. 일단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특검의 관철이라든지 또 몇 가지 정책의 철회 이런 것들을 두고 영수회담을 촉구를 할 것으로 보이고 이재명 대통령 측에서 이걸 어떻게 반응할까.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에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계속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네. 그런 계기 중에 하나로 영수회담을 생각하고 있느냐 이게 또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교수단체 대표 연설은 모두 마무리가 됐잖아요. 이제 향후 전국에 미칠 영향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일단 여야 논평을 보면 정말 뭐 준비됐다는 듯이 굉장히 거칠게 나왔습니다. 상대 대표 연설에 대해서 여야 모두 유체이탈 화법이다, 뭐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요. 사실상 여야 모두 각 당 대표의 연설을 지방선거를 의식한 뭐 선거용 공약이다, 그리고 정쟁 유발용 연설이다 이렇게 폄하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여야 교섭단체 대표의 연설하면 막내 기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작업이 각 당 대표가 뭐 어떤 단어를 썼는지 이거 세기도 하지만 고성과 야유가 몇 번 터졌냐 이거를 세기도 하거든요. 네. 오기 전에 저희 막내 기자한테 물어봤는데 하도 많이 터져서 세다가 포기했다고 합니다. 네. 예, 조금 전에 마침 또 국민의힘 한 다선 중진 의원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네. 그때 말하기를 이러다 대한민국 정말 큰일 난다. 예, 이렇게 우려하더라고요. 네. 사실 교섭단체 연설을 보면 정치 외에 이 경제 위기에 대한 진단은 여야 대표가 사실 같습니다. 네. 과연 여야가 좀 대승적으로 대화의 물꼬 튈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연설 내용 전문을 보면 과거 평소보다는 민생 문제로 중점을 많이 두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몇 가지 민감한 부분에 고성과 야유가 터질 정도다라고 하는 거는 이 연설 이후에 다시 평소에 싸웠던 주제로 돌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도 곧 예정이 돼 있고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공천비리 특검 이런 것들을 또 요구하는 그런 국면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여의도 현미경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 박성희 시사저널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KBS
KBS 일라디오는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금 휴대전화를 열어 참여해주세요. 문자번호 샵9730, 샵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KBS 콩 어플리케이션,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정치 쟁점들 가감없이 털고 가겠습니다. 여의도 탈곡기. 네, 정치권이 뭐 시끌시끌합니다. 민주당은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을 두고 연일 잡음이 들려오는데요. 오늘 그래서 김상국 민주당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행복한 입춘이에요. 드디어 봄이 오렸나 봐요. 근데 오니까 이렇게 예쁜 봄조끼를 주시고 갑자기 마음도 따뜻하게 갑자기 배지고 달아야 입으시느라고. 되는데 어떡하지? 못 달고 있어요. 이게 네. 광주 민주화 운동을 상징하는 배지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저 광주라는 도시는 저한테 참 큰 민주주의 영감을 주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달아야 되는데 두꺼워서 안 달린다. 계속 들고 계시죠. 뭐. 네. 예, 아이고. 아니 얘기 듣던 대로 네. 우리 저 김상국 의원 굉장히 유쾌하시고 네, 시원시원하시고. 감사합니다. 저는 정치가 국민들께 웃음을 드리는 그런 세상을 좀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치를 하게 된 이유입니까? 네, 국민들께 행복 드리려고, 국민들께 도움 드리고, 국민들께 더 잘 모시려고 정치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전 정치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더 행복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네. 나는 힘들더라도 늘 밝은 마음으로 국민들께 웃음을 드리려고 애를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야, 아니 근데 저는 처음 만났지만은 이게 만나시는 분들마다 그런 얘기 하실 것 같아요. 이 김상국 의원은 만나면 굉장히 기분 좋아집니다. 눈부터가 싹 이게 행복하세요. 행복을 잔뜩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초선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뭐 존재감이 뿜뿜이라서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히 좀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요즘?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좀 제가 해야 될 말을 한다는 게 저 스스로도 늘 한 100번은 더 생각을 해요. 신중하게 정치인의 언행은 책임을 져야 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무게감이 있어야 되고 충분한 숙고 끝에 나오는 말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를 믿어주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만큼 더 신중해지고 더 겸손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말 한마디 더 생각을 많이 하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으로 가신 이후에는 잘 지내고 계시는 거예요? 많이 배우고 있어요. 좀 차이가 있다면 사실은 국민의힘에 있을 때는 이런 선배의 모습을 담고 싶다라는 걸 좀 찾기가 힘들었어요, 사실은. 근데 민주당 와서 참 좋은 것은 김대중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님, 또 우리 얼마 전에 서가신 이해찬 우리 총리님, 또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 이런 분들을 뵈면서 닮고 싶고 배우고 싶다. 그리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분명한 지향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당명에 있는 것처럼 더불어 함께 사는 대동세상, 또 진짜 민주주의를 해내자라는 분명한 지향 가치가 있어서 그게 저한테는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저는 2026년의 보수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주보수여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저의 평소 신념과 또 당이 민주당이라는 점이 참 맞아서요. 물론 우리 민주당도 완벽하지는 않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성 그리고 가치 판단 기준은 민주주의를 해내야 한다. 더불어 함께 사는 대동세상을 만들어내야 한다라는 방향성과 가치 판단 기준이 있고 거기에 제가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참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럼 민주당 안에 보수가 김상국 의원입니까? 글쎄요. 저는 보수도 진보도 기능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수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 공통 합의 가치를 수호하고 사회 통합과 안정과 원칙과 공정 질서를 지켜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민주당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도 그런 부분이라 생각하고 있고 우리 민주당이
우리 사회 공통 합의 가치인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사회 통합과 안정, 원칙, 공정, 품위를 지켜가는데 제가 미륵이나마 열심히 좀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말씀이 거침이 없이 아이고, 아니에요. 정말 잘하시네요, 말을. 부끄럽습니다. 5988님께서 국민들에게 행복을 주는 대한민국 정치, 우리 국민들의 최고 소망 아닐까요? 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아마 모든 국민들의 바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정치가 잘 기능해야 국민들께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가 있고 또 힘드실 때 힘이 되는 거거든요. 그동안 근데 정치가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실망감을 드리고 정치를 외면하게 만들었고 했는데 저는 우리 정치인들이 다 같이 반성하고 우리가 왜 정치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묻고 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그래 주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문조사 하나를 좀 살펴볼 텐데요. 네네. 여론조사 꽃이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가 이제 울산시장에 대한 가상 양자 대결이 나왔습니다. 네네. 김상욱 의원이 45%, 네. 김두겸 현 시장이 34%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분들께 너무 감사하죠. 사실 울산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민주당으로 당을 옮길 때 실망하셨던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믿어주시고 또 응원해 주셔서 사실 너무 감동받았고요. 또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희가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가지고 있는 마음은 저는 뿐만 아니라 늘 정치하면서 우리 정치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첫째가 대의, 두 번째가 공심, 세 번째가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추구하고 달성하려고 하는 공동체와 우리 구성원 시민 국민 모두를 위한 이익이지요. 그리고 이 대의에 머물겠다는 마음이 공심입니다. 제가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도 이 마음에 머물고 지키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현재 제가 진단하기에 가장 큰 위협은 반민주적 도시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권력이 시민사회를 종속시키려는 시도를 계속해서 해왔다고 저는 진단하고 있고요. 때문에 시민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주인이 되는, 그래서 시민들이 권력자의 눈치를 봐야 하는, 그리고 권력자의 줄서기에서 줄 잘 서면 성공하고 줄 못 서면 핍박받고 어려움을 겪는, 이거는 주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김두겸 시장이 그래왔다는 겁니다. 제가 단언적으로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그런 평가도 제법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제 평가는 주관적인 평가일 수밖에 없긴 합니다만 저는 좀 그런 부분 문제 삼고 있고요. 또 하나는 도시가 고립도시가 되어가고 있어요. 도시라는 것은 고립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개인도 도시도 국가도 개방되고 소통해 발전하거든요. 그런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번 6.3 지방선거 때 반드시 민주도시 또 교류가 가능한 소통도시로 바뀌어야 한다는 대의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 대의를 이루는 것 꼭 저 아니라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사람, 저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을 당연히 응원을 해야겠죠. 그런 마음이고, 그래서 저는 제가 되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 저는 최후의 수단이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11월부터 우리 범민주 진영의 시장 출마 예정자분들을 다 찾아뵙고 제가 1월 말까지 얌전히 응원하고 기다리겠습니다. 누가 됐든 지금 현 시장을 이길 수 있다는 객관적인 가능성, 또 민주도시 울산, 이제 또 울산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구체적 비전과 능력을 보여주시면 제가 전폭적으로 돕겠습니다. 하지만 1월 말까지 기다려도 그걸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데이터가 나오지 않으면 저도 하자 많고 모자람이 많고 아직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지만 저라도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가를 진중하게 고민하겠습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1월 말이 지나고 2월 초가 되었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그걸 진중하게 받아들이고 시민들의 진정한 바람이 무언지를 생각하면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답답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거는 거의 울산시장 출마의 변 같은데. 아이고야. 출마하시는 겁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1월 말도 지났고 이제. 예, 그래서 근데 이걸 저 혼자 결정할 문제는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더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듣고 또 안에 조율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지난주 계속 정말 바쁘게 많은 분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습니다. 이 의견을 충분히 취합한 후에 제가 왜 이렇게 보시기에 답답할 수는 있지만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언행에 책임을 져야 하고 저 개인의 자리 욕심이 아니라 사명감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신중하게
태산 같은 신중함, 이순신과 같은 현명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에요. 그걸 그 바탕으로 결정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점은 뭐 언제쯤까지?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사실은 큰 틀에서는 어느 정도 얘기는 다 되었는데 네. 세밀한 부분까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민주진영이 분열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의 마음으로 뭉쳐서 민주도시 울산을 만들겠다라는 대의가 모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먼저기 때문에 거기에 좀 많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에서 참조하시면 저도 깜짝 되겠습니다. 놀랐어요. 네. 그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는데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더 겸손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만약 출마하시게 된다면은 네. 네, 저희 또 나오셔가지고 자주 불러주세요. 네, 출마의 변을 다시 한번 네, 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이렇게 지역 도시들에 대한 관심도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이 하나가 돼서 정말 큰 집안처럼 같이 움직이면 좋겠어요. 도시들이 고립되지 않게 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울산이라는 게 저 작은 도시가 아니죠. 네. 도시 규모는 크죠. 광역시인데요. 큰 하지만 도시죠. 네. 제가 주관적으로 느끼기에는 좀 고립되었다. 폐쇄적인 배타적인 사회가 되었다. 이걸 반드시 개방도시, 교류하는 도시로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막연하게 그런 세상을 꿈꿔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또는 뭐 어디 지역에 광주, 울산 AI 공동연구재단 이런 거 생기고 또 흥미롭네요. 그리고요 또 광주 5.17 행사할 때에 울산에서 함께합니다 하고 버스 한 30대가 쫙 가고 또 울산에 축제할 때 또 광주에서 쫙 서울에서도 오시고 이렇게 좀 소통 많이 되는 도시 되면 좋겠다 생각도 좀 가지고 있어요. 동서남북이 함께하는. 그렇게 돼야 같이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돼야 배타하는 것이 사라지고 우리가 전체로서 조화로운 대한민국 국민이 될 거라 믿습니다. 네. 남구 울산 남구 갑에서 이제 울산시를 아우르는 또 그럴지 그건 조금 더 숙고를 하시고 만약 출마하시게 되면 겸손하게 듣도록 또 하겠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네. 어제 그 1인 1표제 당원 개정안 통과가 됐잖아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김상우 의원께서는 찬성하시는 입장이셨어요?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저는 1인 1표제의 당위성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두 가지의 보완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얘기했었고요. 네. 이건 통과된 이후에라도 계속해서 보완책은 강구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그런 것 이제 당원들의 어떻게 보면 이게 자격 있는 당원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국민의힘 당원들이 민주당의 당론을 흔들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대거 가입을 이중당적을 가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 국민의힘이 그렇잖아요. 국민의힘의 통일교 신천지 또 정강훈 목사를 추앙하는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대거 들어오면서 국민의힘의 당론이 흔들리면서 지금 반국가적, 반민주적, 반보수적인 구구정당이 되어버렸어요. 네. 당원들이 그렇게 됐기 때문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민주당은 예를 들어 우리 민주당 당원들의 통일교나 신천지나 또는 경우에 따라 국민의힘에서 조직적으로 침투를 할 때 방어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1번 필요하다. 예. 두 번째는 아무래도 우리 민주당의 권리당원은 호남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 또 호남 출신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면 당원들이 적은 영남 지방이나 이쪽은 경우에 따라 정책에서 소외될 개연성이 생기지요. 그럼 이걸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왜냐하면 우리 민주당은 여당입니다. 또 수권 정당이고 책임 정당이고 전국을 대표해야 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해야 되는 의무와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권리 당원들이 수가 적은 지역의 목소리도 충분히 반영하면서 국가 전체의 발전을 기획해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권리 당원이 적은 지역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이건 정무적으로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반국가 반민주 정당화된 지금 상태에서 우리 민주당이 영남 지방으로 더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영남 지방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시켜야 할 시대적 사명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민주당이 영남으로 갈 때에 권리당원이 적어서 권리당원이 적고 권리당원이 모든 걸 판단하는 상황이 된다면 상대적으로 영남의 목소리 반영을 하거나 영남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줄어들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보완책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통과는 됐지만 이 두 가지 보완책에 대해서는 추후에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말 1인 1표제가 정청래 대표의 말대로 앞으로 이제 뭐 보수 눈치 안 봐도 되고 네네. 개파 정치 안 하면 되는 거에는 동의를 하십니까? 근데
제가 하나를 더 얘기 드리고 싶어요. 민주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숙의 과정입니다. 숙의 과정 없이 그냥 표결에 다 맡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내용이나 쟁점이나 근거에 대한 충분한 판단 없이 한두 가지 말만 듣고 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저걸 지지하니까 하고 무조건 따라서 투표하게 되면 이게 투표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정청래 대표가 당권 연임에 대한 뭐 그런 네. 얘기들도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1인 1표제 이제 통과됐으니까 이거는 잘 이제 또 만들어갈 몫인데요. 이 만들어갈 때에 당원들께서 의사결정을 하실 때에 수기 과정을 거친 것을 보면서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좀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지금 합당 논의가 뜨겁지 않습니까? 네. 그럼 당원들께서 합당에 찬성한다 반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합당을 할 때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며 안 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전에 예를 들어 국회의원들께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근거를 다 대는 것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수기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일반 당원들께서 일일이 연구하시기 시간적으로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물러서지 말고 소신 있게 내가 내 주장의 근거를 이거 개파가 싸움이 되면 안 돼요. 합리적인 근거,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논박하는 과정을 통해서 네. 뭐가 더 설득력이 있고 뭐가 쟁점이고 뭐가 근거가 있구나라는 걸 좀 본 후에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해야지 투표 결과가 왜곡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뜻을 같이 하면 동지고요. 이익을 같이 하면 관시예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국민을 위한다라는 대의를 같이 하는 동지거든요. 네. 대의를 같이 하는 동지들 사이에서 생각의 다름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더 풍부하게 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축복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동지의 정이란 걸 잊지 않는다는 거죠. 뜻을 함께하는 동지의 정으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 간에 합리적인 인신공격하면 안 되고요. 저 사람이 저 생각을 하는 근거가 뭐지? 그럼 그 근거가 맞나? 틀렸나? 또 장점과 단점 이렇게 계속해서 생각을 살찌워가는 그런 수기 과정을 거친 후에 투표로 간다면 저는 당연히 이거는 더 잘 돼야 되는 일이라 생각하고요. 일단 1인 1표제 방향을 정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나쁜 건 아니에요. 문제는 이걸 어떻게 잘 만들어가냐 하는 것.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첫째는 우리 당원들이 오염되지 않도록 지켜야 되는 것. 통일부 신천지 조직적으로 와서 당론을 흔드는 거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당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에 대해서 전국 정당 책임 정당 여당으로서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하는 점. 세 번째는 당원들께서 의사결정을 할 때 충분히 참고할 수 있도록 수기 과정과 참고 자료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점.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연구를 해야 민주당이 민주당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초선 의원들의 모임인 더 민초 소속이시잖아요. 네네네 여기서는 맞습니다. 이제 혁신당과의 합당을 반대한다고 하셨는데, 네, 저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네. 제가 반대하는 입장은요. 첫 번째는 이제 그 부분입니다. 뭐냐면 1+1은 최소 2는 돼야 되잖아요. 근데 자칫하면 1+1이 0.8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유가 조국혁신당이 처음에는 조국 대표 개인의 사당처럼 출발했을지 모르지만 이 이후에 조국혁신당의 여러 의원들이 노력함으로써 본인들만의 정체성을 만들어 왔어요. 그러면서 개혁적인 아젠다 또는 진보적이고 다소 거칠지만 필요한 아젠다를 조국혁신당이 많이 제안을 해왔습니다. 반대로 우리 민주당은 책임정당으로서 수권정당으로서 사회의 안정과 틀을 지키는 데 더 집중하면서 중도와 보수까지 영역을 확장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민주당은 중도 보수로 영역을 넓혀가고 조국혁신당은 진보 쪽으로 스펙트럼을 넓혀가면서 전체 스펙트럼을 넓혀왔거든요.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반국가적 반민주적 모습을 띌 때에는 강력하게 연대하면서 국가 방어를 하는 역할을 또 해왔습니다. 이게 건강한 상태인데 만약 합쳐지면은 조국혁신당의 진보적인 스펙트럼으로 가는 것에 거부감과 부담감을 느끼는 보수와 중도의 표가 민주당을 이탈할 수 있고요. 반대로 조국혁신당이 민주당 안으로 들어와버리면 아무래도 진보적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워집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당은 특히 거대 여당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대다수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 차별금지법, 보안수사권 논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국혁신당은 가장
적극적으로 나가고 있죠. 토지 공개념까지. 하지만 우리 민주당은 신중론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그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 대다수 국민의 의사는 뭘까까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있죠. 자 이렇게 스펙트럼을 좀 달리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걸 합쳐버리면 결국에는 양극단을 상실하면서 전체적인 민주 진영의 스펙트럼이 줄어들 수 있다는 리스크. 이게 1번 리스크고요. 그 2번 리스크입니다. 2번 리스크는 지금 저는 보수의 위기가 아니라 진보의 위기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보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사회 통합과 안정과 원칙과 품위와 공정을 지켜가는 건데 이거는 우리 민주당이 잘 수행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의 기능에는 지금 문제가 없어요. 도리어 진보의 기능이 지금 잘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시대 정신을 고민해서 지금 뿐만 아니라 미래를 대비한 여러 가지 혁신적인 도전 아젠다 그리고 그걸 수기하는 과정 이게 진보의 도전이어야 하는데 우리 사회가 AI 대변혁 시대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진보적 아젠다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진보의 위기인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범민주 진영의 맏형인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른 여러 민주 정당들이 진보적 논의를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작은 이제 진보적 정당들의 발전을 독려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 교섭단체 기준도 완화하고 뭐 국회 비례대표를 늘리는 형태로 해서 다른 진보 정당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도 열어주고 이렇게 독려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 우리 밑으로 다 들어와 해버리면 진보 아젠다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더 축소돼 버리면서 진보의 위기가 심화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고요. 세 번째는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현재의 모습은 보수당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리어 반보수당이죠.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갈등과 혐오를 유발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반성하지 않고 이건 반보수적인 모습이거든요. 반민주 반보수적인 모습이라면 사실은 더 이상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으로 다 더해져 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일당은 아무리 선한 당이라 하더라도 오염될 수 있죠. 권력이 집중되고 견제받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진리처럼 우리가 봤던 모습이에요. 그러면 우리 민주당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건강한 비판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그걸 조국 혁신당이나 다른 야당들 건강한 민주 야당들이 해준다면 상호 발전이 되겠지만 다 들어와버리면 결국 민주진영의 당 하나만 남게 되면 미우나 고우나 국민의힘이 반국가적이든 반민주적이든 상관없이 이 견제 기능을 해야만 한다라는 요구가 생겨버리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에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재기의 공간을 만들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합당에 대해서는 좀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합리적인 객관적인 비판이 있다면 언제든지 넓게 받아들이고 저도 공부할 준비가 돼 있고요. 대신 인신공격은 하지 마시고요. 인신공격하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인신공격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네. 오늘 그 장동혁 대표 교섭단체 연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좀 놀랐어요. 왜 놀랐냐 하면 어느 나라 정당이지 이 생각을 좀 들게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거칠게도 얘기하던데 뭐 나치의 길이다 이재명 근데 정권의 저는 아무리 외통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장동혁 대표가 우리나라와 트럼프의 미국을 동일시하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트럼프의 미국은 우리나라를 동일시하게 생각 안 합니다. 어떻게든 더 많이 빼갈 대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쿠팡 사태 얘기나 또 놀랐던 건 그린란드 얘기를 하면서 미국이 그린란드 가니까 같이 가야 된다 하는데 그거 유럽을 도발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 사대주의적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당이라면 대한민국의 국익과 우리 국민의 안전과 우리의 미래를 더 책임감 있게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미국의 사대하고 권력에 굴종하는 모습이라면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과 번영 또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지킬 수 있을까? 그래서 대한민국 정당이라면 국익이 우선이어야 한다라는 말을 꼭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아까 뭐 보수의 위기보다는 진보의 위기다라고 해서 지금 나름대로 국힘에서는 보수의 위기다라고 굉장히 심각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보수당의 역할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보수당이라면 보수의 기능을 수행해야죠. 보수의 기능이란 건 헌정 질서를 지키는 것이고 헌정 질서의 1번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6년에 보수란 얘기를 하려면 민주 보수여야만 합니다. 한 전 대표 행보는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한동훈 전 대표의 행보를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인데 정치인의 자질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부분을? 정치인이라고 얘기를 하려면 사실
욕먹을 각오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정치를 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합니까?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어떤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비전과 기준과 방향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정당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게 대의가 되는 거죠. 대의가 있어야지만 이 대의에 머물겠다는 공심이 있어요. 대의가 없으면 공심도 있을 수 없죠. 사심밖에 없죠. 내 개인 생각, 자리 욕심, 뭐 자기 만족 이거밖에 없게 되거든요. 이건 사심 정치입니다. 대의가 있어야지만 공심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한동훈 전 대표를 이렇게 보면서 어떤 가치 방향성, 가치 지향, 어떤 세상을 만들겠다. 내가 비판받고 욕을 먹더라도 이걸 해내야만 한다라는 모습을 별로 본 기억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대의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공심이 없는 거죠. 근데 그러면 어떤 거냐? 인기를 받으면 참 좋다. 나한테 박수 쳐주면 참 좋다 하는 그것도 사실은 사심일 수 있거든요. 나의 인기가 좋은 게 그냥 좋아. 이거는 사심이에요. 근데 그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명당한 이후에 콘서트를 앞두고 지금 얼굴 표정이 제일 좋아요. 그걸 보면서 정치인인가 연예인인가라는 혼란이 좀 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치인이라면 지향하는 가치와 방향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때로는 욕을 먹고 비판을 받고 곤경에 처하더라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이 가치와 방향성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보여요. 일단 그게 알겠습니다. 좀 어렵고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전 대표가 정치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마 법원 재판을 통해서 복당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일 것 같은데 근데 그보다 더 본질적인 부분 왜 정치를 하고 정치를 통해서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은가에 대한 고민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글쎄요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연예인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한 전 대표도 이 방송 듣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럴 수 있어. 근데 제가 드리는 말을 속상해 기분 나빠 이렇게 들을 게 아니라 같이 비상경을 반대했던 불법 기분 나빠할 게 아니라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서 더 발전적으로 써야겠다고 생각하면 그릇이 큰 사람이겠죠. 저는 그릇이 큰 사람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왠지 김상욱 의원과 얘기 나누다 보니까 기시감이 드는데 곧 다시 만나서 또 큰 이야기를 큰 그림의 얘기를 들을 것 같은. 네. 좀 품이 큰 사람 또 유연한 사람 또 다름에서 배움을 얻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정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정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울산시장 가상 양자대결 여론조사 말씀드렸는데요. 개요 잠시 말씀드리면 해당 조사는 지난 27일에서 28일 지난달이죠. 이틀간 울산 거주 만 18세 이상 1,002명 대상으로 가상번호를 활용한 ALS 방식으로 진행됐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1960님이 초심을 잃지 말아주시길 하셨고 최상진님이 올바른 정치를 하겠다는 그 신념과 의지 좋다고 또 사실 격려를 근데 보내주셨습니다. 울산시장을 도전하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기득권을 타파해야 한다. 시민 중심 민주사회를 건설해야 한다 하고 어떻게 보면 지역은 다 기득권 카르텔이 어디나 있거든요. 근데 이 기득권 카르텔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건 반시민 반민주입니다라고 얘기를 꺼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울산시장에 출마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울산 내에 있는 기득권 카르텔과 전면전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마치 호랑이가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는데 거기에 제가 머리를 집어넣는 것 같은 서늘함이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중하게 생각을 해서 제가 해야 할 사명이라면 될 일이 아닌가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못한 얘기는 다음에 또 모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욱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철학이 있는 수요일 철수야. 자, 오늘 수요일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거창한 정답보다는 내 마음을 들여다봐주는 따뜻한 철학 한 문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철학이 있는 수요일 철수야 마음 전문가 이현주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무슨 이야기 할까요? 오늘은 우리 마음속에 어떤 특별한 필터링 또 우리가 요즘에 굉장히 그리워하는 추억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좀 옛날이 그립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요즘에는 신기하게도 아주 어린 친구들까지도
80년대, 90년대 감성에 굉장히 열광하고 있긴 한데 우리가 자꾸 이렇게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게 되는 이유가 뭔지 또 우리 뇌가 힘들었던 과거마저 아름답게 색칠하는 이유가 뭔지 이런 마음의 생존 전략을 한번 들여다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러면서 요즘 만약에 우리라는 영화가 또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데 네. 이렇게 또 지나간 인연 그 시절에 대해서 이제 그리워하잖아요. 네. 왜 그런 건가요? 우리 딸이요. 그 초등학교도 가기 훨씬 전에 떡볶이를 먹었는데 그 떡볶이가 이렇게 맵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맛있었나 봐요. 가더니 아우 아빠 이 떡볶이는 추억의 맛이야. 초등학생도 아닌데 그 전에 야 7년 살았. 네. 그러니까 우리 삶이 좀 요즘에 보면은 좀 팍팍하잖아요. 네. 팍팍한 것도 있고 또 그런 측면에서 좀 불확실성도 높아지고 좀 심리적 방어 기제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런 심리적 방어 기제를 노스텔지어 효과라고 합니다. 네. 이 노스텔지어 효과는 과거의 인물이나 장소나 사물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그리움을 느끼는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오히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이러한 부분에 좀 더 빠져드는 이유는 젊은 세대일수록 그런 시대를 살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훨씬 더 멋지게 보일 수 있고 채색될 수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근데 생각해 보면은 지난 시절이 다 좋았던 것만은 아니잖아요. 네. 굉장히 힘들었던 때도 있었고 네. 견디기 힘들었던 때, 극복이 힘들었던 때도 있었는데 네. 왜 그렇게 지나고 나서 생각하면 그 시절 이렇게 파스텔 크레파스 이렇게 칠한 것처럼 네. 예뻐 보일까요? 사실 추억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보통 이제 실제 일어난 사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겪었던 어떤 사건들은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재구성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왜 우리가 거친 돌이 물에 이렇게 씻겨 나가면서 동글동글한 매끄럽고 그런 어떤 조약돌로 변하잖아요. 그것이 추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막 옛날에 어떤 해외여행을 갔는데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비도 많이 맞고 그리고 막 길도 잃고 그렇게 고생을 엄청 했는데 나중에 사진을 보면서 아 참 저 때가 참 낭만적이고 좋았는데 이러한 느낌을 많이 받게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꼭 뭐 그 일종의 착각은 아닌 거네요. 그러니까. 네, 어떤 면에서는 우리 뇌가 조금 이런 스트레스 기제 또 굉장히 어떤 우리 안에 있는 불안 등을 조금은 경감하기 위해 불쾌한 세부 사항을 좀 삭제하고 긍정적인 감정 위주로 데이터를 압축 저장하는 것, 이른바 장밋빛 회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2192님이 저 철학적인 질문을 주셨어요. 그리운 건 그때일까? 그 시절의 나일까? 와, 네. 뭐가 맞습니까? 네, 두 개 다이신 것 같습니다. 네. 9698님께서는 예전 모습 사진을 보면서 가끔은 시간이 멈췄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픈 생각들이에요. 풋풋했던 첫사랑의 기억, 친구들하고 밤새도록 놀았던 기억들, 지금은 추억이 되겠지만 찬란했던 꿈 많았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현실을 살아가나 보네요. 그게 또 옛날을 생각하면서 지금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는 거기도 하죠. 네. 그렇죠. 단순히 좀 채색되고 재구성되는 어떤 추억, 뭐 보정 효과다 이렇게만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삶을 살면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우리가 분명히 잃고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우리가 잃고 있는 결핍되어 있는 것들을 좀 되찾으려고 하는 경향성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문자 보내주신 분들의 말에 의하면 이제 과거가 나를 응원해주는 힘이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우리가 이 추억을 가장 맛있게 음미하면서 힘을 얻는 방법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모든 기억이 장밋빛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억지로 막 뭔가 미화해 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기억의 미화가 어떤 면에서는 뇌가 우리 영혼에게 보내는 러브레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좀 거칠고 어려운 현실 속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래도 내 삶은 꽤 아름다웠다라는 느낌을 주는 거, 그 힘으로 오늘이라는 새로운 페이지를 써내려갈 수 있는 우리의 과업이 형성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또 너무 이게 과거에만 좀 머물러 있으면은 그것도 문제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뭐 보정되지 않은 그런 흑백 사진들 같은 것들이 나중에 되게 멋진 작품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백미러를 좀 볼 수 있겠죠. 근데 운전을 할 때 우리가 백미러만 보고 갈 수는 없잖아요. 과거에 있었던 어떤 만약에 상처든 아니면 좋았던 기억들을 우리가 음미하고 머물러 보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내고 또 그 미래를 어떻게 그려보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중에 그 뇌가 영혼에게 보내는 러브레터 표현이 참 와닿는데 이게 과거의 상처가 또
깊어서 네. 그 좀 추억의 보정이 잘 안 되는 분들께 네. 어떤 위로를 드리자면 어떤 말씀을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우리가 어떤 여러 추억들을 하다 보면 너무 좋았던 것을 상실했던 것도 기억이 나기도 하고 또 굉장히 아픈 기억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살아있는 나는 지금 여기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나에 집중하면서 나에게 정말 필요하고 내가 정말 열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추억은 뭐뭐다라고 좀 정의를 해주신다면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얘기한 추억에 대해서. 네, 추억은 포토샵이다. 추억은 포토샵이다. 네. 풀어주신다면. 네, 포토샵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나왔던 일들을 한번 되짚어 보면서 좀 굉장히 아름다웠던 것으로 본다면 어떻게 보면 인생이라는 게 하루하루는 참 만만치 않고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멀리 보면 참 아름답게도 보일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도 생각됩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도 추억에 대한 어느 정도 정의가 내려지셨습니까? 오늘 수요일 철학이 있는 수요일 철수야 이현주 교수님과 함께 또 우리 인생의 가장 따뜻한 필터 추억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유닝구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기대합니다. 내일 뵙죠.